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5학년도의 입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예측해보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도별 수능 응시자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받는 부분들은 결국은 재수생의 증가, 이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수생은 2021학년도에 비율을 따졌을 때 29.9%였어요. 2022년도에는 28.88%, 2023년도에 31.13%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23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30%가 늘어나면서 그때 막 되게 시끄러웠던 느낌이 나요. 재수생의 비율이 30%를 늘었다. 넘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재수생에서 30%의 비율이 넘는다는 게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기 때문에, 하지만 2023년도에는 무려 35.37%의 비율로 증가가 되어졌죠. 과연 2025학년도 올해는 재수생, 반수생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의문을 갖게 되는데, 걱정되는 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재수생이 늘어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교차 지원. 교차 지원을 통해서 문과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학과에 부정하거나 또는 교차 지원의 목적이 일단 대학에 붙이고 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재도 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반수나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럼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현재 의대를 합격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 더 높은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의대 외에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현재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2025학년도에 의대가 증원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재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2025학년도는 입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의 비율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35.37%에서 조금 더 증가한다면 37% 정도까지도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결국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당장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경쟁자의 숫자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또 재수생 입장에서도 볼 때 1월이나 2월 달부터 재수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6월이나 9월 이때부터 반수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결국은 재수생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학생들이 유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3등급, 4등급에서 재수를 시작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에서 그만큼 고득점이나 목표한 점수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재수생은 2022년도에 28.88%였어요. 인원으로 따지면 12만 9천 명이었고 2023년도에 13만 9천 명이 됐고 2024년도에 15만 7천 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비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꽤 많이 증가했고, 이 15만 7천 명 안에서 또 주목을 받는 부분은 검정고시 출신자죠. 검정고시 출신자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재학생 같은 경우는 31만 8천 명에서 30만 8천 명, 28만 7천 명으로 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건 응시자예요. 그렇죠? 시험에 실제 응시했다는 얘기는 시험을 보신 분들이고, 우리가 수능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 수능에 신청을 했거나 접수하신 분들하고 응시자하고 다르죠. 그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응시자라는 말은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학생의 응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과 재수생을 비교하는데, 재학생은 보시는 것처럼 6월에 참여했었던 재학생의 숫자가 제일 많고, 그러면서 9월 가면서 인원이 크게 급감을 하죠. 보시는 것처럼 2024년, 2023년, 2022년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2024년도에 6월에 참여했던 재학생의 숫자가 30만 6천 명이었었는데 9월에 참여한 학생들은 28만 4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약 7.08% 인원이 줄게 되어지죠.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7.08%, 2023년도에 약 6%, 2023년도에는 5.23%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6월에서 9월로 넘어가면서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첫 번째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특히 수시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죠. 그런 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떨 필요가 없어? 수능에 대한 필요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미반영하는 대학이나 전형들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들이 6월 시험에는 참여했지만 9월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9월과 수능을 보시게 되어짐에 인원 변동폭은 그렇게 크진 않죠. 소폭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인원 변동을 푸지 않고 결국은 뭐냐면 6월에서 9월로 가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수능 체제 없이 결국은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수생 및 검정고시 응시자는 이와 반대로 가죠. 보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서 6월에서 9월로 가게 되어지면서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7%, 6% 정도 급감하는 현상들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재수생들은 6월, 9월 수능으로 가면서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에 참여했었던 재수생의 숫자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75,470명이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47.95%가 비율이었고 그 다음에 9월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가 93,381명, 비율로 따지면 37.43%고 그리고 실제 수능에 참여한 재수생, 반수생을 전체로 합치면 약 157,368명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요 점에서 우리가 꼭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이 4월이에요. 며칠 전에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받고 우리는 3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받죠. 그러면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4월을 보고 5월을 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리고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6월 평가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재수생들은 몇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보시는 것처럼 47.95%밖에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때 참여했었던 재수생들은 대부분 1월이나 2월부터 재수를 시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반수생들, 서울대나 연세대학교, 고려대, 기타 등등의 대학이나 또는 의치학계에 합격한 상태에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대부분 9월이나 수능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1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평가원의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반수생들보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능의 완성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번에 1등급을 맞았어. 나는 이번에 2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어. 시험을 잘 봤어. 이 성적으로 나는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언제 가야만 만날 수 있냐면 수능에 가야만 만날 수가 있어요. 수능 이전에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6월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6월에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약 30만 명 정도가 이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30만 명 중에서 대략적으로 2만 1,000명 정도는 9월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수능에 아예 응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탈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재수생들은 9월이 되어져도 57.44% 정도의 비율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는 재수생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실제 정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또 정시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원하는 성적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6월, 9월의 성적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으로 가면 내가 6월이나 9월에 성적을 1등급을 맞고 실제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 수능으로 가면 점수가 하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원서를 쓰기 이전에 수시 전형에서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9월에 수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이 점을 꼭 알아둬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성적, 6월의 성적, 9월의 성적보다 실제 수능으로 가면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보다 수능 최저 충족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수시에 원서를 쓸 때는 조금 더 어떻게 소극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니면 원서 지원의 6개를 조금 더 다변화시켜서 원서를 쓰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6월, 9월의 성적만으로 수능 성적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시거나 좀 더 높게 예상을 하시게 되어지면 입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2025학년도 입시가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작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9월에 참여했었던 학생의 숫자가 9만 명이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능에 참여한 학생의 숫자가 약 15만 7천 명 정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약 6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원수가 꽤나 많은 수가 인원이 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반수생의 숫자가 더 크게 증가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작년과 같은 기준점에서 6월에서 9월에서 9만 명 정도가 구별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15만 7천 명이 아니라 16만 명, 17만 명 정도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9월에 참여한 응시생과 실제 수능의 응시생들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6월이나 9월의 성적으로 수능의 결과를 예측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의 응시자가 6월에서 75,470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수능의 응시자가 15만 7,368명이면 결국 이 중간에 반수생의 숫자, 다시 말하면 9월에 응시하거나 아니면 수능의 응시에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를 반수생이라고 생각하면 반수생의 숫자가 약 8만 1,898명 정도가 증가가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5학년도는 대략적으로 한 9만 명 정도는 되겠다. 9만 명이 실제 수능을 응시한 학생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졸업생 대비 반수생의 비율은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9월과 수능 간의 실제 학생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이 점이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라는 게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들이든 3생이든 간에 1년에 딱 한 번 보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작년처럼 수능이 매우 어려운 불수능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6월과 9월에 참여했었던 학생들과 다른 형태의 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재수생과 재수생과 그 다음에 재학생이죠. 재학생과 재수생 및 검정고시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에 약 47.95%, 9월에 약 57.44% 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에 가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6월에는 30만 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어졌지만 9월에는 여기서 약 7% 줄어든 28만 명 정도만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9월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과 실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점, 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역별, 과목별 응시자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어떤 과목이 나에게 유리하고 어떤 과목이 실제 고득점을 맞거나 상위권 대학을 가기에 표준 점수에 유리한지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화들이 꽤나 많죠. 첫 번째 우리가 볼 점은 국어 영역 같은 경우도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를 보시게 되어지는데, 화법과 작문은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선택했냐면 64.9%의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가 되어지면서 선택이 59.8%로 줄었고, 반대로 언매는 35.1%에서 40.2%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2023년도에는 48.2%에서 2024년도에 45%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3.2% 감소되어졌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45.4%에서 51%로 크게 비율이 증가했고요. 기하는 6.4%에서 4%로 감소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매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기하보다는 미적분의 선택의 비율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 사탐과 가탐 중에서도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줄고 있는 데 비해서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2024년도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만점을 우리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국어 영역에서 합법과 작문의 표점의 만점은 146점이고요. 언어와 매체의 만점은 150점이에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의 표준 점수 만점의 차이가 점수가 4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 4점은 엄청 큰 4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표준 점수 4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학이 몇 개 정도 구간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를 해야 돼? 당연히 언매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거나 모든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언매가 화법과 작문보다 만점의 표점이 높기 때문에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 언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과목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본인의 학습에 가장 적합한 선택 과목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무리스럽게 과목을 변경하거나 선택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국어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가 작년도의 표점의 만점이 137점이었고 미적분은 148점이었어요. 국어 영역보다 실제 수학 영역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미적분의 표점 만점에 11점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기하는 142점이었습니다. 기하와도 점수 차이는 6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내가 의학계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결국 미적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매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나 기하보다는 당연히 미적이 표점이 높고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미적분이나 언매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본인의 학습의 상태를 잘 고려하셔서 과목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무리스럽게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작년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부터 시작해서 사회문화까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표준점수 만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표준점수가 높았던 과목이 뭐지? 보니까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 72점이었고요. 한국지리가 67점이니까 한국지리와는 표점이 5점 차이가 나죠. 5점은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선택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표점이 높은 과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 수능을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과탐을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만점을 맞은 학생이 수능에서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를 틀린 학생들보다 표점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탐이나 과탐은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3년도는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 72점이었고 경제가 74점, 정치와 법이 72점, 사회문화가 72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수가 제일 낮은 과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점수가 낮았고, 2024년도에 표점 만점이 높은 과목은 경제가 73점, 정치와 법이 74점, 사회문화가 70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어지는 과목은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 세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 선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어디냐? 보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가 13만 7천 명이 선택을 했어요. 2023년도보다는 다소 인구가 줄었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응시하는 학생의 숫자가 많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12만 1,000명 사회문화죠.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과목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2023년도에 표점이 높았었던 과목은 화학이 무려 표점이 75점이 나왔죠. 화원이 75점이었고, 생명과학이 72점, 지구과학이 73점이었고, 그 다음에 화투가 73점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은 표점이 70점이기 때문에 70점, 75점, 점수 차이가 5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요. 그만큼 2024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리2가 74점이었고, 화학2가 80점이었고, 생명과학2가 73이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2가 72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 2024년도는 2과목이 원과목에 대해서 표점 자체가 매우 높았죠. 보시는 것처럼 74, 80, 73, 72. 화투 같은 경우에 80점의 표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비해서 무려 표점이 11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과목만으로 그냥 입시가 끝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투과목의 표점이 높은 이유는 뭘까? 또 표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가 되면서 2023년도에 비해서 실제 수능의 응시자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목마다 대부분 응시자의 숫자가 줄었는데, 응시자의 숫자가 늘어난 과목이 어딘가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 약간 늘었죠. 그렇죠?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화학은 많이 줄었어요. 특히 화원의 인원이 7만 명에서 5만 8천 명으로 인원이 급감했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약 7천 명 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약 1,000명 정도 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투과목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늘었죠. 26,600명에서 3,800명, 그 다음에 2,800에서 3,600, 4,900에서 5,500, 그 다음에 2,700에서 4,100이죠. 결국은 뭐냐면 투과목의 응시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투과목의 표점이 높아진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생들이 투과목을 선택하는 이유, 투과목의 응시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수시 전형에서 과학탐구 응시의 기준을 세 가지 기준, 다시 말하면 1-1 또는 1-2, 2-2 세 개의 조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 인해서 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권장 과목에서 학과에 따라서 물투나 화투나 생투와 같은 투과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과탐 투과목에 대해서 정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죠. 특히 의학 계열에서도 과탐의 투과목을 부여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투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이 수시나 정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투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성은 지속될 거고, 더군다나 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서 투과목의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표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인문계열 교차 비율, 특히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수생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교차 지원이거든요. 문이과가 통합되고 교차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서 실제 중앙대 정도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성균관대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합격한 분들이 대부분 다 재도전하죠. 재도전. 문과로 합격을 했지만 일단 대학 붙이고 난 다음에 다시 수능에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차 지원의 비율만큼이 결국 반수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교차 지원이 54%에서 46%로 감소가 되어졌는데, 감소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의 과탐2에 대한 필수 조건이 폐지가 되어지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원서 지원이 몰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세대학교는 67%에서 53%로 감소된 반면
고려대학교는 46%에서 59%로 증가가 되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탐구 과목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탐구 반영 비율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16.7%, 고려대 같은 경우는 탐구 배열이 반영 비율이 28.6%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과탐 과목, 과학 탐구 시험을 잘 본 자연계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문과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에는 23%였는데 교차 지원의 비율이 57.90%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통합 수능 초기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를 사탐에 더 높게 책정하여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줄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과학 탐구의 표점을 더 높게 적용을 시킴으로 인하여 결국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합격에 유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입시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2025학년도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핵심은 이거죠. 2025학년도 어떻게 될까? 2025학년도 당연히 2024학년도보다 재수생이 더 많이 증가할 거고 반수생이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6월, 9월에 참여했었던 학생들보다 실제 수능에 참여한 학생들 간의 인원 차이가 큰 폭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6월과 9월의 수능 성적이나 6월, 9월의 성적만으로 수능의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수시 원서를 쓰거나 또 수시 원서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9월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입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시행계획이 곧 모집요강이었거든요. 시행계획이 나오면 거의 변화 없이 모집요강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의대 지원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이 좀 복잡하죠.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고 실제 모집요강이 어떻게 언제쯤 나올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입시를 지금 숨죽이면서 약간 관망하거나 또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모집 요강이 5월이나 5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되면 남아있는 시간이 6월, 7월, 8월, 9월, 실제 9월 모평까지 생각하면 약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수능까지 생각해봤자 약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입시는 되게 혼란스러운 입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생들은 조금 더 공부에 더 많이 집중하셔야 되겠죠. 더 많은 양의 학습, 그리고 조금 더 긴장감을 부여하면서 실전적을 배양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자주 본다든가 또는 자신의 실력을 조금 더 높고 낮게 고르게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성적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시켜서 명쾌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서 실제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입시의 상황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입시에 대한 분석, 입시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입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거나 어려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의 원서를 쓰든 정시의 원서를 쓰든 2024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달라지는 입시에 맞는 입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하이퍼 리뷰에서는 4월 재수 반수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이렇게 관리형 독학 재수 프로그램 또는 학생 맞춤형 취약 과목 독학 재수 또는 성공 재수 프로그램 이렇게 3단계에 맞춰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